뭐 에어로빅도 해봤어요. 처음엔 진짜 빠져요. 처음에 한 몇 달간은 빠져요. 뭐 많이 빠질 땐 7, 8kg 빠지는데 아니 어느 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시 그 원상태로 다시 돌아와. 그게 정말. 식사량을 줄여도 운동을 해봐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안정시 대사량 검사를 통해 에너지 소비 상태를 알아보았다. 안정시 대사량은 우리가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 중 약 70%를 차지하는데 안정시 대사량이 높을수록 체중 유지와 감량에 유리하다. 김선미 씨의 안정시 대사량은 정상치에 비해 훨씬 못 미치고 있었다. 또 한 가지 의심되는 것은 김선미 씨의 평소 활동량. 제작진은 활동량 측정 기계를 이용해 약 3일간 김선미 씨의 활동량과 강도를 알아보기로 했다. 이렇게 운동을 비롯한 평소 활동량은 식사 습관 못지않게 비만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활동량 측정 기계를 착용한 선미 씨는 컴퓨터 작업을 하는 등 3일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다. 일하는 시간 외에는 주로 TV를 보거나 친구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3일 후 측정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선미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측정기를 하루 24시간 동안 착용해 3일간의 모든 활동을 소비 에너지량과 강도에 따른 육체 활동량으로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김선미 씨의 활동 패턴에 문제점이 확인됐다. 육체 활동의 대부분이 누워있거나 앉아서 일하는 정도의 움직임으로 나타났고 운동 등 고강도 활동은 전혀 없었다. 활동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격렬한 활동은 뭐 하나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활동, 그러니까 그 정도도 상당히 약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거의 그 자거나 앉아서 뭐 가볍게 하는 활동 그런 데 소모를 하고 있어서 그 식사량이 소모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모가 안 되면은 그 점차적으로 그게 에너지가 쌓여서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안정대사량이 다시 떨어지고 그러면은 가만히 쉴 때 쓰는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에너지 소모량이 그만큼 많이 떨어지는 거죠. 남들보다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고 말하는 비만인들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바로 에너지 대사 시스템에 있다. 활동을 할 때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과 지방 중 어떤 것을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하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호흡상 계수이다. 수치를 통해 탄수화물과 지방의 소모 비율을 알 수 있다. 평소 비만으로 고민인 두 사람이 실험에 참가했다. 호흡상 계수는 김영순 씨의 경우 0.88, 김자경 씨는 0.87이었다.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들어가는 산소하고 그다음에 다시 내쉬는 그 이산화탄소의 비로 해서 그것이 이제 1에 가까우면 탄수화물 쪽을 에너지로 섭취를 하고 그다음에 그 0.7에 가까우면 이제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데 보통 사람은 지방을 써야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적인 호흡상 계수는 한 0.78 정도가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0.87로 약간 아주 비정상이지는 않지만 탄수화물을 주로 에너지로 쓰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흡상 계수를 개선시킬 방법은 없는 것일까? 참가자들에게 운동 처방을 내려 2주 후 변화를 알아보기로 했다. 처방을 받은 다음 날 김영순 씨는 딸과 함께 지역 동사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매일 40분 이상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을 실시했다. 한편 바쁜 직장 생활로 운동할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김자경 씨는 퇴근 후 집 근처 공원을 운동 장소로 삼았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걷기를 선택했다. 매일 1시간씩 하루도 빠짐없이 걸었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김자경 씨는 식이 조절도 함께 실시했다. 2주 후 참가자들의 탄수화물과 지방 소모 비율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호흡상 계수를 다시 측정했다. 김영순 씨의 경우 호흡상 계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으로 체질 개선의 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체질적으로 이제 그 체중이 안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체질적이라는 말을 대부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가만히 있을 때 어떤 에너지 소비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체질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치료하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에 이제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의 효과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그리고 또 그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면서 지방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그러한 그 대사 시스템이 발달하기 때문에 아무리 체질적인 비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면 어떤 체질적인 것도 개선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꽝 하는 느낌이 들면서 쓰러지는 속칭 푹 맞았다고들 하는 뇌졸중은 언어장애를 비롯해서 몸이 마비되는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게 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허승곤 박사의 뇌졸중 이야기 앞으로 3회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명의클리닉은 생로병사의 비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뇌졸중은 평균 5분에 1명씩 발병하고 15분에 1명꼴로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뇌혈관외과 교수 허승곤입니다. 우리의 뇌에는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18%가 뇌혈관을 통해 항상 일정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뇌혈관은 자동 조절 기능을 갖고 있어 혈류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 정상 기능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뇌혈관의 자동 조절 기능이 이런저런 이유로 제 기능을 잃었을 때 뇌졸중이 발병하게 되고 이러한 뇌혈관 질환이 원인이 되어 뇌경색을 일으키거나 뇌출혈을 일으켜서 의식장애,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의 상태로 발병되는 것을 뇌졸중이라고 하며 한방에서는 중풍 또는 풍이라고 합니다. 뇌혈관 질환은 평균 5분에 1명꼴로 발병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의 뇌혈관 질환 요양급여 실적의 증가 추세를 봐도 뇌혈관 질환의 향후 심각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천억 원에 달해 5년 만에 약 2배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발병하게 되면 30%는 사망 또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30%는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 후유증을 가지고 평생 가족의 도움에 의존하여 살아가게 되며 나머지는 경미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즉, 발병하게 되면 3분의 2는 정상 회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2004년도 일일 사망자 수 통계를 보면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은 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하여 하루 93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뇌졸중으로 인해 15분에 1명씩 사망하는 것으로 1년에 약 3만 5천여 명이 뇌졸중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5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뇌졸중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여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아직도 60대 이후의 남성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지만 어린이들에게는 모야모야 병으로 인한 뇌경색, 10대에서 30대에는 뇌혈관 기형, 50대에서 60대에는 뇌동맥류로 인해 연령에 관계없이 뇌졸중이 발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뇌동맥류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1.5배 많이 발병하여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혈압의 변화가 심한 겨울이나 요즘 같은 환절기에 많이 발병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인의 삶에서는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뇌졸중이 발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요즘은 폐색성 뇌혈관 질환, 즉 뇌동맥경화와 혈전과 색전으로 인한 뇌경색 또는 뇌허혈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식생활의 서구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인스턴트 식품이나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해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의 약 70%는 대사성 질환, 즉
생활 습관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젊은 나이부터의 올바른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